상상해보세요. 당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드디어 최신형 전기차 한 대를 큰맘 먹고 뽑았습니다. 성능도 끝내주고 디자인도 미래지향적인데 가격은 옆집 철수가 산 국산차보다 무려 1,000만 원이나 쌉니다. 이거 완전 득템 아니냐며 싱글벙글 웃고 있는 당신에게 그 미소가 차에 가시기도 전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신이 산 그 차, 보조금이 0원입니다. 남들보다 보조금을 5분의 1밖에 못 받는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운이 나빠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차 쇼핑 실패담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총성 없는 전쟁의 단면일 뿐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40년 전 일본 차가 미국 도로를 집어삼키자 미국이 관세 폭탄을 투하하며 일본의 팔을 비틀었던 그 처절한 무역 전쟁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도산 위기에 몰렸던 크라이슬러를 살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사건이 2026년 오늘 대한민국 땅에서 되살아난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주인공이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고 가솔린이 아니라 배터리가 그 중심에 서 있을 뿐이죠. 지금 대한민국 도로 위로 중국 전기차 공룡인 BYD가 아주 무거운 발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내버스나 1톤 트럭 시장은 중국산이 과반을 점유하며 안방을 내준 지 오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승용차입니다. 아토3과 실 같은 모델들이 가성비라는 날카로운 창을 들고 우리 성벽을 두드리고 있죠. 하지만 우리 정부도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친환경과 국민 안전이라는 아주 근사한 방패를 들고 나와서 중국차의 급소를 정확히 찔러버렸거든요. 배터리 재활용이 안 되면 보조금을 깎고 전국에 직영 수리점이 없으면 돈을 안 주겠다는 전략입니다. 언뜻 들으면 환경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 같지만 사실 이건 중국산 배터리를 정조준한 정교한 경제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 한 방에 중국차를 사려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수백만 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과연 이것은 공정한 게임일까요? 아니면 자국 산업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일까요? 오늘 우리는 돈이면 기술도, 시간도, 심지어 국가 간의 의리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거대한 오만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100% 관세를 때려박으며 성벽을 쌓고 유럽은 M1 돼지고기까지 걸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혼돈의 시대. 과연 우리는 어떤 차를 사야 하고 투자자들은 어디에 돈을 묻어야 할까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이 차갑고 냉혹한 경제학적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의 뒷마당에서 벌어지는 소름 끼치는 전투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BYD가 한국 승용차 시장에 깃발을 꽂겠다고 선언하자마자 우리 정부도 기다렸다는 듯 아주 정교한 덫을 놓았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소비자에게 싸고 좋은 차를 살 권리를 줘야지 왜 국가가 나서서 막느냐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보조금은 우리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산업 육성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세금을 들여 남의 나라 기업 배불리는 꼴을 정부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꺼낸 첫 번째 필살기가 바로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환경성 개수라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길래 중국차가 보조금을 단 한 푼도 못 받게 만드는 걸까요?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다 쓰고 난 배터리가 돈이 되는 자원이냐, 그냥 골칫덩이 쓰레기냐를 따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국차의 주력 무기인 LFP 배터리가 아주 처참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LFP 배터리는 싸고 튼튼하지만 다 쓰고 나면 뽑아낼 귀한 금속이 거의 없어서 재활용 업체들도 돈 주고 버려야 한다며 손사래를 치는 실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 재활용 가치가 낮은 배터리를 쓴 차는 보조금을 최대 40%까지 깎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모든 차를 겨냥한 정밀 타격 미사일인 셈입니다. 실제로 보조금 산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환경성뿐만 아니라 배터리의 에너지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서 성능 차이까지 돈으로 환산해버린 거죠. 무겁고 힘없는 배터리를 쓰면 보조금이 곤두박질 칩니다. 이건 마치 마라톤 선수가 등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의 LFP 배터리는 구조적으로 국산 배터리보다 무겁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이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수백만 원의 페널티를 안겨준 겁니다. 심지어 배터리 무게가 무거울수록 도로를 더 망가뜨린다는 논리까지 더해졌으니 중국차는 그야말로 퇴로가 끊겼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히 기술 차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중국을 밀어내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일까요? 여기에 두 번째 장벽인 AS 개수라는 철벽 조건이 추가됩니다. 전국에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가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전산망을 우리 정부 입맛에 맞게 연동했는지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대차와 기아차는 동네마다 수리점이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한국 땅에 발을 들인 기업이 전국의 직영센터 수백 개를 하루아침에 지을 수 있을까요? 땅 사고, 건물 올리고, 사람 뽑는 데만 수천억 원과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정부는 남한테 맡기는 수리는 인정 안 해, 무조건 본사가 직접 관리해라며 중국 기업이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진단 장치 정보를 우리 정부 데이터망에 실시간으로 연동해야 한다는 보안 규격까지 내걸었습니다. 이건 중국 기업 입장에서 기술 보안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한국 시장을 포기하라는 독이 든 성배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정부는 직영센터가 없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점수를 바닥으로 매겨 보조금을 또 한 번 난도질했습니다. 중국산 승용차를 사려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 벼락 같은 소식이나 다름없죠. 차값은 원래 3천만 원인데 보조금을 국산차의 5분의 1인 100만 원대밖에 못 받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반면 현대차의 아이오닉이나 기아의 이 V 시리즈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보조금을 아주 든든하게 꽉꽉 채워봤습니다. 결국 보조금을 다 따지고 나면 중국산 가성비 전기차와 국산 프리미엄 전기차의 실구매가 차이가 증발해버립니다. 성능이 조금 떨어져도 싸니까 사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가격 메리트를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고민에 빠집니다. 당장 수리할 때 고생하는 건 둘째치고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똥값 되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겁니다.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한국의 이런 정책이 정말 야속하고 억울해서 미칠 지경일 겁니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에서는 한국의 이런 보조금 정책이 공정무역 위반이라며 공식적인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주 단호하고 빈틈이 없습니다. 진정한 친환경 사회를 만들고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차를 고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거든요. 명분이 워낙 뚜렷하다 보니 WTO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이를 문제 삼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게 바로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현대판 성벽 쌓기 전략의 진짜 실체입니다. 대놓고 중국차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는 대신 아주 세밀하고 교묘한 기술 규칙들을 만들어 스스로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릴까요? 정부의 이런 방패가 완벽해 보이지만 중국은 이미 그 성벽 아래로 보이지 않는 땅굴을 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조금이 깎이면 그만큼 차값을 더 내려버리는 살을 내주고 뼈를 깎는 출혈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받는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점유율부터 뺏겠다는 전략이죠. 심지어 한국의 부품사들과 손을 잡고 우회 생산을 하거나 국내 조립 라인을 구축해서 보조금 요건을 맞추려는 전략까지 짜고 있죠. 과연 우리 정부의 이 교묘한 방어선이 언제까지 중국의 저가 공세를 버텨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치열한 방어전이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는 각자의 방식대로 거대한 관세 성벽을 쌓으며 중국의 공습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중국차를 밀어내고 있거든요.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를 100%까지 올리며 아예 숨통을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럽 또한 중국의 과도한 보조금이 시장 질서를 파괴한다며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죠. 보조금 몇백만 원 깎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시장의 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을 지르는 그들의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벽을 쌓으려는 자들과 그 성벽을 부수고 침투하려는 자들 사이의 잔혹한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 눈을 돌려 글로벌 강대국들이 펼치는 무시무시한 차단막의 실체와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이권 다툼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의 보조금 방어선이 정교한 핀셋 공격이었다면 지금 전 세계 강대국들이 쌓고 있는 성벽은 그야말로 거대한 통곡의 벽이나 다름없습니다. 도대체 전 세계는 왜 이토록 중국차라는 공룡을 막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걸까요? 단순히 차를 많이 파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간 산업인 자동차 생태계 자체가 통째로 뽑혀 나갈 수 있다는 공포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이 전쟁의 포문을 아주 거칠게 연 것은 역시 세계 최강대국 미국입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를 무려 100%까지 때려 받겠다는 유례없는 선언을 했습니다. 100% 관세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해 3천만 원짜리 차를 미국에 가져오면 관세만 3천만 원을 추가로 내라는 겁니다. 결국 소비자 가격은 6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고 이건 미국 시장에서 아예 장사를 하지 말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죠. 바이든 정부는 왜 이런 과격한 방법을 택했을까요? 그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안보를 위협하는 침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인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는 처절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건 단순히 무역 전쟁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대 경제 체제를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에서 완전히 도려내려는 대수술입니다. 미국의 전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라는 교묘한 법안을 통해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 차는 보조금을 1원도 안 주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이나 니켈 같은 광물조차 중국 손을 거치면 안 된다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죠. 미국 땅에서 차를 팔고 싶으면 중국과 절연하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 제조사들에게 던진 겁니다.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현대차나 기아차, 심지어 유럽 기업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중국을 막기 위한 미국의 이 거대한 성벽은 전 세계 자동차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유럽연합, EU의 상황은 어떨까요? 여기는 조금 더 복잡하고 영리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중국차의 습격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기업들에게 불법적인 보조금을 퍼부어서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수개월간의 끈질긴 조사 끝에 최고 45%에 달하는 상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중국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은 유럽산 돼지고기와 고급 와인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며 유럽의 농가를 정조준했습니다. 너희가 우리 차를 막으면 우리는 너희 음식을 안 먹겠다는 식의 아주 노골적이고 치졸한 보복이죠.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상황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벤츠나 BMW 같은 고급차를 중국에 엄청나게 팔아야 하는데 중국이 보복 관세를 때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돌아오거든요. 유럽 내부적으로는 프랑스처럼 중국차를 강하게 막자는 쪽과 독일처럼 보복이 두려워 조심하자는 쪽으로 갈라져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노리는 지점입니다. 상대방의 내부 갈등을 부추겨 성벽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고도의 전략이죠. 그렇다면 중국에 가장 가까운 우방이라는 러시아는 어떤 상황일까요? 여기가 정말 소름 끼치는 비극의 현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브랜드들이 철수하자 그 빈자리를 중국차가 90% 가까이 장악해버렸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의 제재 속에서 중국차가 들어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을 아주 깊게 들여다보면 러시아 자동차 산업은 이미 중국의 기술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모스크비치의 최신 모델을 뜯어보니 중국 JAC 자동차의 설계와 부품을 그대로 가져온 껍데기뿐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독자적인 자동차를 만들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중국이 부품 공급을 끊으면 나라 전체의 운송 수단이 마비되는 구조입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완전히 종속되어버린 끔찍한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눈을 돌려 동남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또 다른 생존 본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차를 무조건 막기보다는 우리 땅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면 혜택을 주겠다는 아주 실용적인 당근을 던졌습니다. 중국의 막대한 자본과 앞선 전기차 기술을 빨아들여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려는 영리한 계산이죠. 하지만 이 또한 양날의 검입니다. 결국 자국 브랜드는 사라지고 중국차의 하청 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전 세계적인 포위망 속에서도 중국의 침투 능력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들은 성벽을 넘지 못하면 땅굴을 판다는 전략으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관세 장벽이 없는 멕시코에 거대 공장을 지어 미국의 무역 협정을 교묘하게 우회하려는 시도가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유럽의 헝가리나 아프리카의 모로코 같은 곳에 배터리 공장을 지어 메이드 인 카이나 꼬리표를 때려는 세탁 작전을 벌이고 있죠. 더 무서운 것은 중국이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을 이미 꽉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 기업들이 중국산 광물 없이는 차를 만들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우리 차는 막아도 우리 배터리는 써야 할 걸 이라며 조롱하는 셈입니다. 이런 공급망의 독점이 가져올 미래의 재앙을 우리는 과연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상황이 이쯤 되니 전 세계 자동차 업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고 혼돈 그 자체입니다.
미국처럼 성벽을 더 높이 쌓아 고립을 자처하는 쪽과 유럽처럼 보복을 두려워하며 눈치를 보는 쪽, 그리고 러시아처럼 이미 종속된 쪽이 뒤섞여 있죠. 중국은 이 틈을 타서 표준 전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충전 방식과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전 세계에 심으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 세계의 자동차들이 중국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그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데이터와 이동의 자유를 통째로 넘겨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 잔혹하고 냉혹한 전쟁의 끝에는 누가 최후의 승자로 남게 될까요? 중국은 과연 전 세계의 촘촘한 포위망을 뚫고 전기차 제국을 건설하는 야망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40년 전 일본이 미국의 강력한 억제책 앞에 무릎을 꿇고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했던 그 전철을 밟게 될까요? 소름 끼치게도 이 전쟁의 결과는 단순한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타는 자동차의 가격,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의 수익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생존의 문제입니다. 중국의 거대한 오만이 승리로 끝날지 아니면 전 세계의 연합 공격에 무너질지 그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벽을 쌓으려는 자와 그 성벽을 부수고 침투하려는 자들의 처절한 전투를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중국의 압도적인 물량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거대한 부를 창출하겠죠. 주목해야 할 사실은 중국이 아무리 성벽을 부수려 해도 넘지 못하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신뢰라는 이름의 무형의 장벽이자 각국 정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공급망의 주도권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 전기차를 뿌리며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우리의 주인공인 삼성과 SK, 그리고 현대차는 무엇을 했을까요? 소름 끼치게 들리겠지만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조용하고 치밀하게 초격차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저가 LFP 배터리로 전 세계를 휩쓸 때 우리는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로 판을 뒤엎으려 하고 있죠. 싸구려 물건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고철 덩어리가 되지만 독보적인 기술은 시대를 지배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투자 인사이트는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차를 많이 파는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가 쌓은 성벽 안으로 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는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의 IRA 보조금을 100% 챙길 수 있는 기업이나 핵심 광물 공급망을 중국 밖에서 성공적으로 구축한 곳들 말이죠. 지금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관세 폭탄과 보조금 차별 때문에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내수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 자기들끼리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느라 수익성은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골마가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몰락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의 이 혼돈은 우리에게 엄청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자동차 섹터를 던질 때 우리는 성벽을 가장 높게 쌓은 나라에서 살아남을 승자를 골라야 합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의지는 그 어떤 시장의 논리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누가 더 싸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안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느냐의 싸움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기술 식민지가 되어버린 러시아의 사례를 보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이미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의 모든 것을 맡겼다가는 국가의 생명줄을 통째로 넘겨주게 된다는 공포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 표준을 선점하고 국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맹 모델이 시장의 핵심 테마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저가 공세에 흔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성벽 너머의 기회를 보고 계신가요? 돈이면 기술도 시간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거대한 오만은 결국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라는 성벽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역사는 항상 위기 속에서 새로운 영웅을 만들어냈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어디에 묻어야 할지 이제는 조금 감이 오시나요? 오늘 제가 드린 이 차가운 경제학적 진실이 여러분의 투자 지도의 밝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